오늘은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알죠? 뭔지. 오펜하이머가 뭐죠? 사람 이름이죠. 아, 영화 이름이에요. 영화 이름. 새로 개봉한 영화. 보셨나? 본 사람 있어요? 부럽다. 나도 보고 싶은데. 런닝 타임이 거의 4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3시간. 너무 길어서 이게 보겠나 싶. 하여간 길어. 오펜하이머는 이제 물리학자 이제 그건데요. 이제 핵폭탄의 아버지. 핵폭탄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에요. 핵폭탄은 이제 이렇게 1937년쯤인가요? 이때쯤에 독일의 물리학자 중에 누군가가 핵물리학자가 핵을 어떻게 분열을 해서 삼중수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발견을 했어. 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엄청난 폭탄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39년인가요? 40년인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거 독일의 그 나치들이 이렇게 유태인들을 엄청 학살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쑥 다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은 전쟁 물자 만들어주고 돈 버느라고 여념이 없었는데 이 미국으로 건너온 학자들 중에 아인슈타인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1942년에서 3년쯤에는 이게 독일이 어쩌면 핵폭탄을 먼저 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한 생각에 정부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자칫하다가 독일이 먼저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루즈벨트가 오펜하이머가 대장이 돼서 한 50명 정도의 물리학자들, 수학자들을 대거 동원한 거예요. 미국 국내에 있는 모든 최첨단 물리학자들, 그리고 넘어온 물리학자들 다 동원했어. 그래가지고 핵폭탄을 오펜하이머가 수장이었습니다. 대표였어요. 3년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1945년에 만들었거든요. 45년에 만들고 보니까 독일에서 이미 항복했어. 독일이 45년 3월인가 2월인가 항복했거든요. 이 개발을 한 5월 정도 됐는데 항복해버렸어.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던 차에 독일은 먼저 항복했고 일본은 항복을 안 해서 45년 8월 1일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너네들 무조건 항복 안 하면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경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일본인들이 뭐라고 할게요? 일본인들이 무시했어요. 무시. 반응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무슨 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하고 이제 이렇게 원폭을 투하했는데요. 왜 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했는데 이때 이제 원폭을 투하하면서 거의 한 15만 명이 죽게 돼요, 보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히로시마에 다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히로시마 이번에 그 G7 회의 히로시마에서 했죠, 아마? 얼마 전에 했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2016년인가 13년인가 그때쯤에 오바마 대통령도 히로시마에 가서 무슨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미국은 사과 안 하나? 히로시마 원폭 투하한 거를 사과 안 하나?
사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원폭 투하를 해서 15만 명이 죽은 사람이 15만 명. 그냥 그 즉사한 사람들이야 그냥.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사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기에는 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는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 사과하진 않잖아. 뭐 노르망디 이거 상륙작전 했다고 해서 사과 안 하잖아. 보면 독일에서 계속 사과하지. 근데 일본과 독일은 전범국가니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야 이건 원폭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 총 쏘고 폭격하고 이런 거야 전쟁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원폭은 심하다. 이거는 미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기엔 또 이거 역사를 알아야 돼. 일본인들이 1941년에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수탈해서 심지어 소나무까지 다 베가지고 송진까지 다 채취해가지고 뭐 어쨌든 쌀도 수탈을 하고 해서 저 만주로부터 해가지고 뭐 중국에 중국 동해안 해안가죠. 해안가 다 점령하고 홍콩이고 뭐고 해서 동남아시아를 전부 다 점령했어요. 동남아시아. 미얀마까지 했나? 미얀마까지 했지. 영국이 가버린 텅텅 빈 미얀마를 일본이 점령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엄청난 거죠. 야,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일본이 점령한 영토를 보면 당시에 대단한데 거기만 한 게 아니라 태평양 연안에 있는 태평양의 섬에 있는 작은 섬들까지 괌, 사이판 이거 다 일본이 다 접수했어. 일본이. 그래서 일본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가 도쿄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1943년인가요? 44년인가요? 43년인가? 진주만 공습을 하는 거예요. 실수지. 진주만 공습.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일본 군부가 간이 이제 배 밖에 나온 거예요. 갈 때까지 가자. 우다다다다다 이제 갈 때까지 쭉 가면서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들어온 건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근데 미국도 일본하고 상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해. 워낙 일본인들이 목숨 걸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기 하와이에서 이쪽 일본을 본토를 가기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너무 멀잖아. 아무리 항공모함을 대동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곳곳에 이 섬들을 전부 다 일본이 점령했기 때문에 발판을 둘 데가 없는 거야. 미국에서도.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벌이면서 이쪽에 섬들을 조금 이제 겨우 확보를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그리고 차례차례 여기에 있는 태평양의 섬들을 다 점령하고 나중에는 괌하고 사이판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한 44년쯤 될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제 미군이 여기 와서 이제 자기들 항공모함 근거지를 만들고 이 본토를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 본토에 상륙작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공습을 했죠. 도쿄 대공습 해가지고 폭탄들을 소위탄이고 모든 폭탄들을 B-52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늘에 새카맣게 폭격기가 떠가지고 밑에다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을 도쿄 시내를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었거든요. 오사카, 도쿄 이런 대도시에 불바다를 다 만들었어. 그 정도면 항복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면 엄청난 폭탄들을 투하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항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독한 거예요. 정말 독해.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 6월, 5월쯤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원폭도 만들고 독일은 이제 그 항복하고 나서 8월 1일 날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겠다. 이제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항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는 반대했다라고 그래요. 오펜하이머는 우리는 원폭을 만든 게 독일 때문에 만들었지 일본 때문에 만든 게 아니다. 독일 항복했으니까 이거 쓰지 말자.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원폭을 만들 때까지는 엄청 열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 과학자들이 엄청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었다면서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그 이상한 학살자로 남는 것에 대해서 큰 수치심을 갖고 이걸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은 계산을 해봤지. 상륙작전이냐 원폭이냐. 상륙작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자기들 미군이 30만 명에서 60만 명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야. 상륙작전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지금 한 석 달 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한다면서 러시아에 막 쳐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수비가 더 쉬워. 공격이 더 힘든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격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퇴치를 하지 못했어. 조금 한 20km 정도밖에 전진 못했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도 엄청난 이제 그 연합군의 희생들이 엄청났거든요. 이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따발총 막 쏘는 게 훨씬 낫지. 저 위에서 이렇게 상륙작전을 벌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도쿄 상륙작전 들어간다고 해봐. 이게 바다에 기뢰까지 설치를 해놨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바다 연안에 땅에다 심는 지뢰가 지뢰고 바다에도 지뢰처럼 기뢰라는 걸 설치를 해요. 바다에다 둥둥둥 폭탄들을 다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군들이 아무리 뭐 대단해도 그 기뢰를 헤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상자가 많고 상륙을 해도 그냥 30만 명에서 60만 명은 그냥 많게는 100만 명까지 자기들 희생당할 거라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미군이 이 정도면 일본 군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이거 뭐 100만 명, 200만 명도 넘을 수가 있어. 상륙작전을 하면 엄청나게 더 많은 일본인들과 미군들이 희생이 돼요. 그런데 원폭은 아직 미지수죠? 이게 괴물이라는 건 알아. 이걸 투하하면 이미 핵폭탄 실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 네바다주인가 어디 있어. 핵폭탄 실험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 위력은 어느 정도 짐작을 되지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루즈벨트가 엄청 고민을 했다라고 그러죠. 오펜하이머는 안 된다. 원폭은 쓰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했으나 결국은 히로시마에 이제 8월 3일인가요? 8월 초에 하고 또 8월 나가사키에 그 다음에 며칠 만에 다시 나가사키에 투하를 했죠. 그리고 며칠 만에 8월 15일에 이렇게 항복한다고 천황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일부 원폭 투하한 것은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했을 때 이게 참 일본 국민들은 피해자예요. 일본 군부가 당시에 군부하고 정치인들하고 서로 약간 달랐거든요. 정치인들은 항복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일찍부터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일본 군부는 군인들이잖아. 군인들은 이렇게 우리 어디요? 이렇게 만주 이쪽들을 점령하면서부터 일본은 군부가 좀 떨어져 나갔어요. 무슨 국이지? 만주국이라고 그러잖아. 만주에 나라를 세웠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황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만주에다 나라를 세웠어.
그러면서 군부가 떨어져 나와서 군부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 계속 벌어졌는데, 이때까지도 계속 군부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도. 그 도쿄 대공습은요, 오히려 원폭 투하한 것보다 더 피해가 더 많았어요. 완전히 도쿄, 나무집이 많잖아, 일본은. 그래서 소위탄을 다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불타 죽었단 말입니다. 완전 불바다였어요. 이번에 하와이 보면 불난 거 보세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거기 원주민들이 집들이 나무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불타가지고 심지어 거기 관에서 도로까지 통제해서 이제 불 번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려다가 못 나가고 해변으로 몰렸는데, 해변에 불이 막 이렇게 워낙 불길이 세니까, 바람이 세니까 해변까지 불길이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또 이제 못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제 피해자가 100명 넘는다고 그러는데 실종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 쪽에서도 불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큰 인재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쿄 대공습할 때 그 이상이었거든. 엄청났는데 또 불구하고 군부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원폭 투하를 하는 게 더 낫게, 상륙작전 너무 힘들고 쉬운 길로 가자 해서 원폭 투하해서 결국은 일본이 항복했는데요. 오바마가 이제 히로시마 가면서, 히로시마에 가서 가긴 갔는데,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사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사과하지 않는다. 히로시마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아요. 일단은 전범국가 아니기 때문에 원폭이라는 어마무시한 걸 떨어뜨렸긴 했어도 이걸 하지 않았으면 피해가 더 컸으니까. 그래도 원폭을 쓴 건 사과해야 될 텐데 그래도 원폭은 너무 심한 살상무기다. 오펜하이머는 그 이후에 자기 인생에 원폭을 개발했던 그때가 최정점이었어요. 원폭 개발을 하는 수장이었기 때문에 명예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어요. 오펜하이머한테 잘했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불쾌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대통령한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루즈벨트는, 아니 당신이 그랬으면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루즈벨트는 더 많이 죽였잖아. 가만 보면 결정 내린 수장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죽였으니까 엄청 화를 내면서 오펜하임 앞으로 절대 내 앞에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죠. 그 이후에 4년이 지나서 러시아에서 원자폭탄을 개발을 합니다. 자, 전 세계 3년 만에 만들었어요. 3년 만에 만든 것도 대단한데 러시아에 그 많은 물리학자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 4년 만에 어떻게 개발을 했지? 야, 이거는 빼돌린 거다. 야, 이거 내부 정보를 빼돌린 거다. 이제 어떤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러시아에 정보를 준 거다라고 그렇게 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주범이 누구냐? 오펜하이머다. 오펜하이머는 그런 누명을 썼어요. 그런 누명이 계속 오래 가서 오펜하이머는 참 살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 2020년인가 복권됐어요. 오펜하이머는 그런 적이 없다. 다른 스파이가 있었어요. 영국에 러시아 스파이가 그거 빼가지고 러시아에다 줬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원폭 얘기는 아직도 해서 지금은 요즘에는 한미일 동맹이 참 이제
뉴스에 계속 뭐 미국의 이제 대통령 별장까지 뭐 캠프 데이비드 그 뭐 대단하다고 캠프 데이비드 계속 얘기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한미일 대통령이 같이 이야기하고 군사 동맹을 맺자 준 동맹 하자 그러더니 뭐 동맹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뭐 비슷하게 하자. 또 우리 대통령은 내년에 우리 한국에서 이 회의를 또 합시다 한미일 회의를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군사 이렇게 연합훈련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랑 연합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그 기밀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국가와 이렇게 우리 군끼리는 해군, 육군, 공군끼리 연합훈련하는 건 좋아요. 우리 군끼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하고 같이 하는 거는 큰 위험에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런 거 할 때나 그런 거고 이게 그 특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군사 기밀들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니까 본래 뭐 이걸 미국은 대한민국을 뭐 점령할 뭐 이런 거 없잖아. 이제 관심이 없어. 그냥 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한국은 같이 군사 훈련을 해도 괜찮아요. 해왔고 또 사실은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 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으로 따로 국군이 있는 것이지 외국 군하고 뭘 같이 연합해서 긴밀한 훈련 그러니까 그냥 부대를 몇 개의 부대를 가지고 육군의 무슨 부대랑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팀 스프리트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해군, 공군, 육군까지 다 해가지고는 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 기밀이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괜찮아. 그냥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생각이 아예 없잖아 보면. 그런데 일본하고 애매한 관계잖아요. 우리가 한국이 일본의 모든 군사 기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침공할 거예요? 일본의 모든 군사 기밀을 우리가 알아도 별 관심 없어. 일본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일본으로 나갈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한국의 모든 군사 기밀을 다 같이 공유하는 거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민비 시절에 명성왕후라고 이 왕후가 있었잖아. 민비 시절에 민비가 이제 이렇게 청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모군란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이모군란 때인가요? 군 내부에서 이제 군이 있었을 때 청나라 군대를 민비가 우리가 지금 내부 반란이 있으니까 청나라에서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용산에 주둔했잖아. 용산이 그때부터 주둔한 거, 외국군이 그때부터 주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그러냐? 우리 군도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본 군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민비가 외국군을 들여와서 구원 요청을 한 것이 나중에 이제 그 갑오 동학 운동을 할 때 다시 또 이렇게 구원 요청했거든요. 우리가 해줄게 해서 일본군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우리 동학혁명에 동학군들을 전부 다 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그때 일본 군인들 때문에. 민비가 이 동학운동 사람들은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 나라에 충성해서 민비가 조금만 잘해줘도 당신 가서 직접 나가가지고 막 고종 황제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넙죽절하고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청나라에 구원 요청하고 일본 두 군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 이렇게 농민들도 동학 농민들도 다 죽고 수만 명 죽었어요 그때. 그냥 학살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학살당했어요. 그때도 해외에 있는 다른 군을 요청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보면 일본하고 우리랑 서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창, 총, 뭐 칼, 뭐 활 이런 걸로 싸우지만 지금은 전자 시스템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그 기밀들이 해킹을 하면 그냥 다 기밀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연합훈련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연합훈련하면 이것도 역시 안 돼. 중국은 미국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약간 신사적인 게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다른 나라에게 자선 사업하려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이제 막 성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준 적 있냐? 1대1로 하면서 다른 나라 원조하듯이 했지만 결국은 중국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그러고 있어요. 1대1로 콜만 줬지. 가서 도로 건설해주고 뭐 다리 건설해주고 인프라를 막 건설해줬잖아요. 근데 모두 다 빚쟁이를 만들었잖아. 중국은 주변에 있는 열 몇 개의 나라들, 그 국경을 접한 나라들하고 계속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인도하고도 계속 내 땅, 네 땅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중국은 순수하게 조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멀리 있는 나라들이나 원조를 하거나 잘 도와주거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 적이 없다는 말이지. 근데 미국은 어땠어요? 미국은 최소한 대한민국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을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많은 원조도 있었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성장, 지금 같은 성장은 미국 옆에 꼽사리 껴가지고 미국 옆에 기생해서 이제 옆에서 살아서 대한민국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룬 거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전범 국가였지만 독일 엄청난 성장 이뤄서 세계에서 5번째, 4번째로 경제가 훌륭한 나라잖아요. 독일도 미국이 살려준 거예요. 미국이 독일 무슨 정책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후 이렇게 재건 정책에 독일을 엄청나게 후원을 뒤에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독일이 공장 새로 짓고 뭘 만들고 하는데 미국에서 역할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옆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전범국가인데 완전 폭삭 망한 일본을 뭐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것도 일본이에요. 가만 보면 그 사이에 뭐 어떤 그 미국의 국익도 취했겠죠. 사실 중국도 키워준 게 미국이에요. 중국을 누가 키워줬지 이만큼? 미국이 키워줬어. 근데 키워주면서 주변하고 계속 싸워 보면. 그래서 중국은 더 양아치다. 이제 중국 사람은 더 양아치. 미국은 그래도 이제 양아치는 숨기고 있지만 그래도 신사적인.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나쁠 일은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 보면 중국하고는 모르겠다. 이런 그렇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멀리하 이런 게 어려운 게 대세가 될 수 있는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는 것도 중국이다. 우리 인류 역사를 가만 보면 인류 역사의 중심은 로마, 중국, 지금은 이제 미국 이렇게 유럽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한 3,000년, 2,3,000년의 역사를 중에 중국 이쪽 지역이 거의 메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가 엄청나게 잘 나갔을 때 중국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었단 말이지.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
한나라도 당시에 기원 전후에 한나라만큼 큰 나라 없었어요. 로마는 옆에 여기 로마하고 한나라를 있잖아. 중국이 안 좋았을 때는 한나라가 망했을 때 3세기부터 6세기, 7세기까지 이때는 5, 16국 이래가지고 제일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제일 지배당하는 북방 민족들한테 지배당한 이런 때였거든요. 이때가 암흑기, 중국인들한테는 약간 암흑기죠. 이것을 통일한 게 수나라고, 수나는 잠깐이었지만 당나라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당나라 잘 나간다면 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송나라는 좀 약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원나라는 중국이 아니지만 중국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중국이라고 그러고 몽골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몽골이 중국을 다 점령하고 그랬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걸 자기 나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몽골족은 그렇지만. 그래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청나라 대단했어요. 청나라 초기만 해도 그게 16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6세기, 17세기? 17세기, 18세기잖아요? 청나라 잘 나갈 때가 17세기, 18세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7세기, 18세기 하면 유럽이잖아. 르네상스는 지났고 이제 뉴턴 나오고 다윈 나오고 이러면서 과학과 이렇게 생물학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 조금 이따 산업혁명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전 세계를 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아메리카 지역을 점령하고 인도를 점령하고 해서 전 세계를 식민지 제국 시대를 열었잖아. 17세기, 18세기만 해도. 근데 17세기, 18세기에 세계 경제 GDP의 3분의 1이 33%가 청나라가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청나라가 그때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어마무시했다. 전 세계에서 그때 가장 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세기가 넘어가면서 1800년대가 되면서 그때 되면서 청나라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서태후가 나오면서 완전히 망가졌고, 그리고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1990년대에 이제 덩샤오핑으로 인해서 다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만 보면 이런 중국은 과거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중국인들의 근성이 만만치 않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옛날처럼 조공을 바칠 필요는 없지만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교역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군사 동맹까지는 필요 없다. 중국하고는. 미국은 뭐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마냥 이렇게 좌파만 이제 중국을 좋다고 얘기하면 다 좌파인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한미일 연합훈련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반군이 아니고요. 오펜하이머는 저도 꼭 가서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요. 보면 이번에도 잘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호불호가 갈리긴 한다 하지만 그래서 이 감독이 그려낸 오펜하이머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는 핵전쟁에 대한 이런 것까지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